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요. 정말 시계제로 앞이 안 보입니다. 선거는, 대선은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뭐 자중질환 이 표현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뭔가 극적으로 이 갈등 봉합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기대한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곧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위원장 오찬하게 되어 있는데요. 갈등이 아마 내일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갈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좀 직접 나서서 푸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찬한다는 그 얘기 저도 들었고요.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오늘 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혹하는 마음을 가졌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점심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밥을 먹었어요. 점심 먹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뭔가 일이 풀리는 거 아니야? 기대감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벌써 언지를 딱 했기 때문에 네. 진짜 뭔가 좋은 말씀이 있고 대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회동이 끝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다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별 말씀 없으셨다. 아무 말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덕담이라든가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그 말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의 경우에는 그렇게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가 없다. 아하. 선대위 해체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윤 후보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허. 계속해서 사태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점심 오찬 회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말씀 잘 나누셨어요? 어? 말씀 잘 나누셨어요? 말씀이야 뭐 특별히 얘기할 게 뭐 있어. 잘 될 거예요 내가 보면. 이준석 네. 대표를 복귀를 좀 설득을 하셨나요? 뭐라고요?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걸 좀 설득하셨나요? 아니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그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뭐 확답을 하지는 않은. 아니 뭐 확답할 만하지.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그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지금 저 얘기만 보면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요즘 시청자분들의 아주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뭐야? 밥만 먹고 끝난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게 뭐 사실 중론이긴 했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건데 거기까지는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본인은 원래 본인이 하고자 한 말을 했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하.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다. 허허. 아까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다가 감정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후보랑 시너지를 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이제 선대위 사실상의 해체까지 완전히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힌트라면 김종인 위원장도 그동안에 이 선대위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네. 이거 지금 해체 못한다. 아하.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헬기 띄워서 움직인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뜻을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아까 윤석열 후보를 만날 뜻도 입장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재까지는 갈등은 전혀 봉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에 이미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의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 말이 뭐였죠?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큰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지금 해체해야 된다고 요구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 발언도 오늘 오찬 회동이 있기 전날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드가 우선은 문제다. 메모드가 문제다. 우선 메모드 잡아야 된다 이거. 아, 메모드를 잡아야 된다. 이거 먹기만 많이 먹고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전부 다 회의록에다가 남겼잖아요. 나는 반대한다라고 남겼던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아니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예, 뭐든 이제 다른 그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이 메모도 타고 다니면 끝납니다 이제. 김두수 평론가님, 사실 이준석 대표의 장기 중에 하나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보세요. 뭐 메모드는 틀렸고 지금 선대가 메모드 선대라는 거니까 이제 말을 새로 뽑아오든 개썰매를 끌든 야 비유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석 좀 해주세요. 원래는 메모드 선대위를 날렵한 코끼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끼리가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니까 말이든 개썰매든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준석 당대표가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 승리 공식에서는 보수의 재편성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은 한국의 보수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위 전략, 즉 세대를 보위하고, 그러니까 2030이 60대 이상의 세대를 보위하고, 그다음에 지역은 호남을 고립시켜서 보위하고, 그다음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나머지를 통합하고 이렇게 이제 중심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중심을 세우는 것에서의 출발이 좀 어긋난 거죠. 예를 들면 2030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준석 교수라든지 신재라든지 영입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선거 전략의 어떤 핵심이 이게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리더십이 2030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그 비공식보다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옳은 것은 정확하게 관철한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선에 승리하려면 자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면 복권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가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우물쭈물하다 보면 잘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기 전에 이 실패한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입장에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잘해도 대선에 이길지 몰라도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 세 가지 이유가 결합돼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언론들하고 지금 연쇄적으로 이 약속 시간 잡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터뷰도 했대요. 앞서 메모드 얘기 나온 김에요. 요즘 악몽을 꾼대요. 악몽을. 어떤 악몽이냐. 메모드한테 쫓기는 야 이거는 진짜 해석을 좀 하고 가야겠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메모드 하나가 그것도 털이 깎인
그러니까 원래 네. 그때 울산회동 끝나고 이제 윤핵관은 이제 다 사라진 거냐? 이제 뭐 메머드 그 수염 다 밀고 하면 윤핵관은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건 뭐 윤핵관이 있건 없건 간에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 따지면 본인이 지금 이 소위 메머드급 선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도 내가 이 메머드급 선대위를 가지고는 선거에 진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거에 대한 악몽에 시달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이준석 대표의 얘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선 끝까지 갈 겁니까? 하하. 그러니까 당대표로 윤석열 후보가 연락 안 오면 나는 그냥 뭐 당대표로서 뭐 일만 해야지 하고 했다가 이게 지게 되면 만약에 대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입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책임론 그러겠네요. 문제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자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분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점점 피로감을 느껴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네. 출구 전략이 저는 오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 뭐 지금까지도 전화 한번 오지 않았다 계속 그 그렇다면서요, 얘기 네.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와 얘기를 하고 풀지 않는 이상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나는 그럼 풀지 않겠다는 뜻을 오히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어떻게 지켜볼지 네. 이것도 사실 좀 관심사입니다. 근데 물론 뉴스파이터 이 방송 시간 끝나기 직전에요. 만약에 속보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만찬회동, 뭐 전격 만찬회동 이런 속보 뜰 수도 있어요. 아직 오늘 마지막 날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지금 뭐 순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2의 울산회동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말은. 근데 앞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해체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와 어떤 보완과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대박 사건입니다. 함경 변호사님, 보통 악의적인 공세하면 상대방 즉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 악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통 하는 건데 지금 자당의 당대표 언행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악의적인 공세.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전에 그 김두수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외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그 지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꾸 끌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와서 선대위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이게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제는 당대표의 정말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의 역할은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시키는 게 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는 바깥에서 당에 대한 그 애정 어린 마음에 대한 그 비판 내부에서 해주시고 이제 선대위에 복귀하시거나 아니면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를 받는 것보다 저희 2030, 40, 전부 다 5060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 올해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돌아오라. 오늘만큼 뭔가 반가운 소식 들려달라. 막 그런 얘기도 지지자분들은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정말 고립무원 상태, 사면 초과인 이준석 대표의 상태 좀 보여주세요. 하정은 평론가님,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악의적인 공세란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거센 발언 나온다는 것은 당내 여론도 그만큼 이준석 대표에게 냉랭한 것도 좀 작용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내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네.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발언만 하더라도 뭐 무책임하다, 제갈량 노릇 그만해라. 대박 사건이네요. 당대표가 자꾸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정말, 환장할 지경 나오고 환장할 지경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요?
설사 복귀를 해도 그것도 문제다. 네. 약간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아이고.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대표가 당내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당내에서 풀고 당내를 다독이고 당내의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조금 조심하고 그 역할을 대표가 네. 해야 되는 건데 대표가 당 밖으로 나가서 방송에서 비평을 하면 이것이 결국 대선 국면을 활용해서 당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좀 입지가 아하.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다면서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좀 받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 잘못돼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예전과 비슷해질 거다. 그 2002년 대선입니다. 이회창 총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붙었던 그 당시에 사실 스펙도 그렇고 이회창 후보가 계속 이기고 있었고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였는데 그때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면 이번에도 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를 그 당시 패배한 후보와 비교를 하는 건 사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내에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당내에서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당 바깥으로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제 여론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도 저번에 울산회동 전에 나갔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두수 평론가님 보실 때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발언, 뭐 예전 2002년 대선 상황과 비교하는 거 좀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창 후보는 상당히 그 선대위가 청청시야 선대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까지 아주 뭐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알려져 네. 있었는데요.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굉장히 실무와 결정 단위가 2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대통령 노무현의 눈물, 그다음에 기타 치는 노무현, 맞아요, 네. 뭐 상록수노래 부르고 상록수노래가. 그리고 이제 선거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무자가 기획하면 바로 결정되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일을 해보면 알지만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체크가 되고 나중에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이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좀 즉각적이고 날렵하면서 뭔가를 신속하게 하는 선대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비교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이준석 대표는 정말 걱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과연 당대표로서 이 선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딱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난 믿어요. 엇박자는 말을 안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세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저기서부터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엇박자 안 날 거라고 믿어요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서둘러 그렇게 얘기하고 차에 올라탔고 이준석 대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한 거? 멍미? 요즘 말로 시쳇말로 멍미? 그런 거예요. 같이 1시간 반 동안 밥 먹고 나왔는데 같은 질문에 달라요, 발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걱정이 되냐면 하민경 변호사님, 지금 여론조사 당시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황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 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는 이 뉴스파이터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 대표는 의사가 합치해 있고 그 선거를 운영해가는 방식에 대해서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그 만남을 보고서는 당대표가 자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 이회창 그 후보와 그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보면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11%포인트 이제 앞선 것으로
이제 30일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퍼센트 볼게요. 예. 39대 28, 11%포인트 차가 네, 맞습니다. 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라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이건 지난주에 비해서 사실 6%포인트 이제 더 낮아진 결과인데요. 아, 더 벌어졌네요, 격차가 그러면? 예, 벌어진 결과인데 네네. 사실 어떤 선거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선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실수하는 발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다르게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 선거 이제 그 지지율이 네.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선대위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고 새해에 조금 더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한때는 반대 상황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던 적이 불과 글쎄요. 여러분 기억에 한 달 전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역전됐습니까? 일각에서 뭐 보세요. 저 지지율 상황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났다고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하고 노년층 낙이 크거든요. 글쎄 뭐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저 국민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네,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정부 후보 메시지가 캠페인 전략으로 실효가 좀 떨어진다. 그만하시고 또 그럼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두수 평론가님, 계속 지지율 역전당한 거 계속 물어보니까 글쎄요. 별로 신경 안 쓴다.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재차 되니까 귀찮은 건가요? 기분 나쁜 건가요? 손살이 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정말 뭐 정치 컨설턴트처럼 뭐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왜 하락하고 있는지 이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선대위 구성에서 난제가 생겼고 1차에 그다음에 2차에 지금 영입해 온 사람들이 힘을 결집하기보다는 이제 이 영입이 오히려 당내 분란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네.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또 당 대표가 이렇게 다시 선대위 이거 사퇴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내의 그 김건희 씨의 리스크까지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쭉 하락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 스스로 약간 그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못했던 점. 그래서 이거는 항상 리더는 끌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밝은 전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그게 리더고 아하.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때는 뭔가를 끌어가는 사람, 향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이게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니까 약간 저런 대응도 약간 감정이 드러나는 이런 대응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분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앞서 기자들 질문 계속되니까 아유 손살에 치면서 그건 여기까지만 하시고 뭐 그렇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본인 입장에서 지지율 역전 상황 된 거 가히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 갈 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야말로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고요.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뭐 적응하는데 학점 안 나오고 이 또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학 때 내가 학점도 잘 받고 공부 정말 잘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취업하려고 보니까 결국 남자가 스펙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언은 하민경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도 저 발언은 그냥 뭐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언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일단 2022년에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은 발언을 정제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김민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20대에게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장을 실제 만들어주면 그런 뭐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남학생은 술을 마시느라 학점이 안 나오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 보니까 학점 잘 받고 나와 보니 남학생 자체가 이제 그 스펙이었다, 남자가 스펙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젠더 간의 갈등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젠더 간의 갈등을 제대로 잘 못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취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좀 이유나 해석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그냥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뭐 선대위 차원에서 해명이라보다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좀 비슷하죠. 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김민정 교수도 그렇고 신재 씨 또 그다음에 신재 부위원장 그리고 어쨌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영입된 이수정 교수까지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30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정체성의 혼란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와서 지금 2030 지지율이 깎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얘기를 해서 더 떨어뜨리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강도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발언에 물론 김민전 교수가 공동 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일단 선대위 내부에서 위치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발언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당연히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하원기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이제 딱 빗대서 윤석열 후보나 제발 술 좀 끊으라 하십시오. 하루하루 윤석열 후보 망언들 실어 나르는 보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야말로 술 먹느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TV토론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 술 없는 저녁을 견딜 수 없어서 되는 핑계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김민전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네. 그 발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 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네. 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자체는 상관이 있지만 네. 여기서 술 얘기는 완전히 본인 생각이고 네.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그 TV 토론하고 술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도 이분의 생각일 뿐인데 네. 정치권에서 문제를 지적할 때 문제 자체만 지적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오버해서 아하. 너무 강한 뭐 공격이라든가 말꼬투리 잡기라든가 네. 비유라든가 이런 걸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번 논평도 조금 오버하는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여든 야든요 남은 60여일 동안 새치혀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6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때 아닌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공수처에서 지금 야권 인사들을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통신 자료가 뭐냐면 통신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민감한 정보잖아요, 진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 네. 사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9월, 10월 달 3회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 번 조회를 했는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4번이라든가 경찰에서도 했고 그래서 5개 기관에서 10번 정도 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3개 기관에서 7차례 정도 했는데 아하. 다 그렇게 뭐 일종의 수사 관행으로 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 것만 콕 집어서 뭐 사찰이라고 하느냐 네. 그렇게 공수처에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경도 하는데 왜 공수처만 뭐라고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 뭐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이번에 통신자료 조회한 사람들 중에 아사히 신문의 서울 지국에 한국인 기자 한 명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기자 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거냐라고 하면서 해명하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도쿄 신문도 지난 8월 6일에 자신들의 서울지국 직원의 개인정보가 조회가 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혹시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공수처는 검경도 하는 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수처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지인 등등등 거기다가 단체 SNS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 수십 명 그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북에 내려오는 동안에 저와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 이 공수처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검찰 개혁해서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고 이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그 통신조회라는 거는 법령에 의해서 통신조회를 하게 되는데 민감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좀 범위를 축소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통신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된 걸 보면 뭐 기자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계시고 또 국민의힘의 그 단톡방 100여 명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이제 전부 다 사실은 지금 통신 조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검찰에서는 280만 개를 했는데라고 280만 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사실 검찰에서 하는 거는 1년에 형사사건이 거의 100만 건이 넘는다. 그리고 또 한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민감한 정보를 그냥 너무나 광범위하게 한 게 문제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건 유신 시절의 중정하고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 아니냐. 문 대통령이 의사를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는 독립기구인데 우리가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그 김진욱 공수처장도 검찰은 뭐 280만 건이나 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약간 추측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한 건당 한 회도 잘 안 돼요. 실제로 사건 수가 워낙 많은 거고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통신 자료 조회할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는 다단계 사기,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야당 의원 누군가의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지금 통신영장을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통신자료 조회를 다 했다는데 이건 정치권 인사잖아요. 정치권 야당 의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이잖아요. 이런 거는 물론 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김진욱 처장은 본인이 또 수사팀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적법 위법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가 됐고 야당 후보 가족들까지 통신조회가 됐다면 이거는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유감의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집중돼 있고 여당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고 이게 아마도 있겠죠. 야당에서 물어봤으니까 야당 것만 대답했을 텐데 여당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만 빼고 야당만 했다면 그건 문제겠죠. 법적인 걸 떠나 수사 이런 거.
김두수 평론가님, 야당만 했다면 이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혹시 뭐 배경이 있을까요? 이 문제 이제 이게 지금 드러난 사실은 이 국정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사찰이 아니고 통신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고발 사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고발 사주의 핵심이 뭐냐면 검찰과 야당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야당 국회의원의 관계 속에 이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네. 통신조회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과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통화 내역 조사는 몇 시에 얼마가 몇 분 정도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이라 그러면 감청이라든지 도청 이렇게 해야 이제 사찰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그 통신조회라는 거는 제도의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는 그 어떤 수사의 책임자가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통신 내역 조사는 그 판사의 영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야당의 이런 공세는 이해하나, 야당 공세가 얼마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내로남불 같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될 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걸 또 다 옹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였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양만 비교한다면, 야당이 많다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고발 사주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신조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진우 공수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의 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히라고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제 4시 반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개입을 해! 당신이 뭔데 개입을 해요? 아니 공수처장님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지금? 아니 국회 회의장 왜 정치 집회 와서 그런 거야? 아니 의원총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세요 빨리? 아니 지금 야당 의원총회 하고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다 지금 저게 법사위 회의장 앞에 복도였나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바로 바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렇게 의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결에 지금 김준우 공수처장이 거기 지나가다가 이제 김도 정책위장이 뭐 발언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얼결에 마이크 잡은 것 같아요. 얼결에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김종인 의원이 아니 이건 무슨 지금 법사위 안에 들어가서 말해야지 왜 지금 정치 집회에서 얘기를 하느냐. 김진우 공수처장이 지금 김종민 의원한테도 혼나고,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질책을 받고, 참 어찌 보면 뭐 김진우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요, 뭔가 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격한 표현 썼잖아요. 그런데 격한 표현을 뭐 상당히 자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표현의 방식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좀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두수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갈수록 좀 거칠어진 느낌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조금은 상당히 여유 있고 느긋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좀 더 이게 감정이 올라오고 격해질 수는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는 상대와 관계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는 거고, 상대를 말살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을 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두 후보의 설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